딥러닝을 이용해서 미래를 예측해보자 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된 김상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예측을 하냐면 이제 시계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예측을 하게 됐고요. 아래에 있는 이 논문을 이제 처음으로 읽어보는 논문이었고 논문을 읽으면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시계열 데이터라는 게 어떤 것인지가 다들 조금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하나의 특징을 시간에 따라서 측정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면은 보통 많이들 얘기하는 게 주식 그래프로 이렇게 시각화를 시키는데 사실 요 값 하나하나가 다 Y 값이 가격인 거잖아요. 지금 주식에서는. 그래서 시간에 따른 가격을 이런 식으로 시간이 1부터 t까지 있을 때 각 가격들을 각 특징들을 나타낸 것이 시계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뭐 금융이나 뭐 이런 여러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시계열 예측,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인데요. 이거는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까지의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것들이 어떠한 변동을 보였는지,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지를 가지고 다음에 어떻게 움직일지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나온 사진은 지금 현재가 t2라고 생각했을 때 t-w부터 t2까지 w개의 숫자가 있겠죠. 가격이라고 하면 w 시간 동안의 가격을 통해서 그 다음에 k 시간 동안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보는 태스크입니다. 태스크라고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단 제가 읽은 논문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 논문 자체가 막 새로운 방법론을 발표했다라기보다는 어떠한 모델들이 있고 그런 모델들이 어떨 때 좀 쓰면 좋을지를 한번 되짚어주는 논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로 이 시계열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모델을 먼저 설명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이제 통계학에서 다루던 좀 트래디셔널한 모델들이고 이거는 이제 아마 컴퓨터학과로 전공 인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계열 분석 수업에서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 모델들과 딥러닝 모델들이 있는데요. 가장 위에 거는 제가 이번에 든 전공이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딥러닝 학회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딥러닝 모델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머신러닝도 좀 설명을 해볼까 했는데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고 좀 저기 보시면 아리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게 이제 통계학에서 배우는 내용인데 그거랑 또 연관지어서 머신러닝 모델과 연관지어서 또 기술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렇고 아마 많은 분들이 둘 중에 하나라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종류의 모델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이제 트래디셔널 모델인데요. 아르마랑 아리마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설명을 하자면 스테이셔너리라는 게 어떠한 특징인지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스테이셔너리라는 거는 어떠한 시간에 따른 특징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특징들의 저기 1번 보시면 평균이 뮤로 일정하고 시간에 의존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평균이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보는 주식 가격 같은 거는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평균이. 그러니까 일단 스테이셔너리는 아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어떤 특정한 시간의 특징의 베리언스, 분산이 t에 의존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또 어떤 말이냐면 그 어떠한 값이 요동치는 정도가 시간에 따라서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일정하게 요동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t 시간에 있는 값과 t 플러스 k 시간에 있는 값, 그러니까 어떤 특정 t 초에 있는 값과 좀 멀리 있는 시간에 있는 값의 코베리언스 공분산이 t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는 계속해서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말하면 설명이 이해가 안 되실 거라고 생각해서 두 가지 예시를 가져와 봤는데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걸 보면은 이렇게 막 요동치고 있지만 평균을 보면 0으로 되게 일정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분산도 그 왔다 갔다 요동치는 정도가 되게 일정하게 요동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특징도 만족하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스테이셔너리라고 하고 요거는 보시면 평균이 계속해서 바뀌어요. 지금 초반에 0 아래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0부터 200까지의 시간을 보시면 거의 0 근처에서 놀고 있지만 200부터 나중에 800에서 1000까지 가면은 음수로 되게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지금 요동치는 것도 처음엔 되게 조금만 요동치다가 나중에는 좀 그 값이 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테이셔너리랑 논 스테이셔너리라는 거를 가정을 하고 이 스테이셔너리라는 것을 만족하는 모델은 아르마 모델을 사용하고 만족하지 않는 모델은 아리마라는 모델을 사용해서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이 있다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이러한 모델의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여기 세 가지 단점을 들었는데요. 첫 번째로 어떠한 예를 들어 주식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주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여러 개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가 여러 개에 미치는 요인을 예를 들어서 한 세 가지라고 해볼게요. 세 가지의 요인이 최종적인 주식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다른 요인이 추가돼도 그거를 나중에 추가할 수가 없대요, 이 모델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되게 반복적이고 처음에 그 상황이 어떻게 설정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단점도 있고요. 세 번째로 제가 스테이셔너리라는 그 특징을 기점으로 그것이 맞을 때랑 아닐 때를 나눠서 모델을 각각 다르게 적용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스테이셔너리라는 게 사실 되게 까다로운 조건이기 때문에 제가 말한 방금 그 세 가지가 만족한다고 무조건 스테이셔너리라고 볼 수가 없고, 그거는 이제 위크 스테이셔너리라고 그냥 이렇게 스테이셔너리라고 가정할 수 있다라는 정도지 수학적으로 너무 엄밀한 조건을 가정을 하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좀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딥러닝을 모델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다들 아실 모델이에요. RNN이죠. RNN은 제가 지금까지 알던 바로는 이제 NLP 같은 곳에서 쓰였는데, 이거를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쨌든 말이라는 것도 똑같은 단어도 어디에 나오는지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중요하다는 거죠, 그 의미가.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랑 그 단어랑,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말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모델들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다 NLP에 쓰이는 모델들이 많이 있고, 첫 번째로 RNN인데요. 시그모이드랑 하이퍼볼릭 탄젠트 때문에 그레디언트 베니싱 프로블럼이 발생한다고 다들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RNN이라는 모델이 첫 번째로 있었고요. 두 번째로 LSTM이라고 RNN을 조금 더 개선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그 스터디에서 들을 때는 뭐 잊을 건 있고 기억할 것만 기억하는 모델이라고 딱 넘어가서 살짝 저도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수식을 보니까 어느 쪽을 잊어버릴지 어느 쪽을 잊어버리지 않을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고려한 그 인풋 시퀀스를 모두 고려한 정보가 CT에 저장이 되고, 이제 그걸 통해서 한 번 더 처리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아웃풋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델이 RNN을 조금 더 개선했다는 건 다들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GRU라는 모델도 한 번 더 그러니까 하나 더 나왔는데요. LSTM을 살짝 간소화시키면서 장점은 그대로 유지한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랜스포머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앞에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그 NLP랑 시계열 분석이 되게 닮아 있어요, 시계열 데이터가. 그래서 NLP에서 좋은 성능을 보인 모델이 되게 비슷하게 쓰이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트랜스포머는 여기서도 또 좋은 성능을 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RNN, LSTM, GRU, 트랜스포머 4개의 모델을 가지고 시계열 예측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이 논문에서 예측을 했냐라고 하면은 베이징 대기질 데이터셋이고요. 다음과 같은 변수들이 있어요. 일단은 맨 위에 연도랑 달, 월, 시간. 이거는 시간 데이터겠죠. 그리고 그것만으로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시간만 넣어주고 그때 어떻게 저희가 예측하려는 게 미세먼지이기 때문에 시간만 주고 미세먼지를 예측하라고 하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변수들이 있는데요. 뭐 기온, 기압, 그리고 바람의 방향, 바람의 속도, 뭐 눈, 비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넣어줬을 때 이런 데이터도 다 시계열 데이터인 게 지금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시간에 따른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눈 같은 거는 좀 이쪽 내리는 주기가 정해져 있는데 겨울 같은 때 내리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넣어준 다음에 이걸로 이제 미세먼지 농도를 예측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측정한 데이터고 1시간마다 측정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되게 많은 데이터가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그 바람 방향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동서남북 4개마다 얼마나 비율을 불어오는지가 원래 벡터로 있었는데, 그거를 원환 임베딩을 통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장 강하게 부는 바람의 방향만 남겼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값들을 미니맥스 노멀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최소값을 0, 최대값을 1이 되게 노멀라이제이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변수들이 13개니까 13개 컬럼들이고, 그 5년 동안 1시간마다 측정을 했으니까 거의 43,000개의 엄청 많은 데이터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 요 논문에만 읽어서는 잘 알 수 없지만 코드를 보니까 좀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다들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이게 문제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저희가 만약 이 시계열 예측이라는 걸 실제로 하게 된다면 지금을 기준으로 W 시간 후에 그 시계열 특징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데이터들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분석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예측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미니맥스를 하는 과정에서 최소값 최대값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딱 이 시간을 기준으로 미래를 예측할 거야 라고 했는데 미래까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결국 예측이 맞았는지 틀린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래 데이터까지 다 가져왔는데 그 과정에서 그거 미래 데이터까지 포함해서 미니맥스 노멀레이제이션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0과 1 사이에 그냥 연속된 수고 뭐 그렇게 큰 영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미래의 값을 안다는 전제 하에 조금 분석을 한 면이 있기 때문에 되게 성능이 좋게 나온 것 같고 이 논문이. 그래서 다들 보실 때 성능이 얼마나 좋았다라는 거를 인지하기보다는 그냥 어떤 모델이 어떤 상황에서 잘 작동했는가를 위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걸 할 거냐고 하면 방금 전에 시간 사진도 가져와 봤어요. 특정한 t 시간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 w 시간 동안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앞으로 k 시간 후에 미세먼지 농도가 어떻게 변할지를 아는 게 CL 분석의 목표겠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실험을 진행했는데 첫 번째로 이제 W,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고정해 놓은 상태에서 K 시간 후의 데이터를 예측할 때 얼마나 성능이 좋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부터 3일 전까지의 주식 가격을 다 알고 있다 했을 때 1시간 후에 주식 가격을 예측했을 때랑 3시간 후에 주식 가격을 예측했을 때 5시간 후에 주식 가격을 예측했을 때 과연 성능이 얼마나 좋을지에 대한 실험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 너무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똑같다고 하면은 당연히 가까운 미래를 예측하는 게 훨씬 더 쉽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우리가 똑같은 1시간 후의 미래를 예측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전까지 하루의 데이터를 알고 있는 게 더 유리하냐 3일 동안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더 유리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진 똑같은 시간 후에 미래를 예측할 때 데이터가 많은 게 좋냐 적은 게 좋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 점이 조금 더 주목할 부분이라고 여겨지고 싱글 스텝이랑 멀티 스텝이라는 것이 있는데 싱글 스텝은 1시간 후에 미래를 예측하는 거고요. 멀티 스텝은 3시간 후에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싱글 스텝일 때 내가 과거의 데이터를 더 많이 하는 것이 유리하냐 그리고 또 다른 실험에서 멀티 스텝일 때 내가 또 과거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예측을 더 좋게 하느냐에 대한 거고 요 실험의 구성을 한 번씩 생각해 주시면서 그 다음 발표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제 요 그림을 보시면 될 텐데 요 아래 제가 빨간색으로 적어 놓은 게 있죠. W는 96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4일 동안의 데이터를 이전의 데이터를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하루 후의 데이터, 2일 후의 데이터, 4일 후의 데이터, 8일 후의 데이터를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당연히 먼 미래를 예측하는 게 더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사용한 오류는 MAE랑 RMS인데 더 미래로 갈수록 더 오류가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되게 당연한 소리고 그냥 직관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었던 거는 먼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더 힘들다라는 거였고 또 모델들에 대해서 살짝 보면은 트랜스포머가 전반적으로 좋은 성능을 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지금 같은 줄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낸 거를 이제 두껍게 표시를 했을 때 트랜스포머 쪽에 그렇게 된 게 더 많아요. 그런데 또 주목해볼 만한 점은 하루 후에 데이터를 예측할 때는 트랜스포머보다 GRU 모델의 데이터 결과가 훨씬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미래를 예측할 때는 트랜스포머뿐만 아니라 그냥 RNN 계열의 모델을 써도 성능이 좋더라, 비슷하더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실험은 어떤 실험이냐면 하루 후에 데이터를 예측하는 거예요. 하루 후에 주식 가격, 하루 후에 날씨를 예측할 때 우리가 얼마나 과거부터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하냐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딥러닝에서 다들 생각하던 거는 어떤 거였냐면 데이터가 많을수록 더 좋은 성능이 나온다라는 점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결과를 보시면 저희가 예상했던 거랑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 하루 후의 결과, 우리가 오늘을 기준으로 하루 정도의 데이터를 알 때가 더 많은 날의 데이터를 알고 있을 때보다 더 성능이 좋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내가 그러니까 당장 내일을 예측하고 싶으면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정도의 데이터를 아는 거랑 1년 정도의 데이터를 아는 것 중에서 당연히 1년이면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시간이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더 잘 알 수 있고 더 좋은 예측 성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시면 더 적은 데이터를 알고 있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좀 신기한 점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보자면 여기서도 그 RNN 계열의 모델들이 더 가까운 미래 예측할 때는 더 좋은 성능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당연하지 않지만 더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미래를 예측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가까운 미래를 예측할 때는 오히려 트랜스포머보다 다른 모델들이 더 성능이 좋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거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트랜스포머가 오히려 처음에는,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 예측할 때는 더 좋은 성능이 나오지 않지만 먼 미래를 예측할 때는 훨씬 더 좋은 성능이 나는 이유를 그 노이즈 레벨이 증가해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이즈라는 게 한마디로 어떠한 것을 예측한다고 할 때 그거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변수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모든 변수들을 다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유력한 변수들만 남겨놓고 그거로 설명하지 못하는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노이즈라고 칭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노이즈가 많을 때 트랜스포머가 더 유리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일 뒤의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방금 전에 말한 것과 똑같은 점인데, 3일 뒤의 미래를 예측할 때 오히려 더 짧은 과거를 알고 있는 것이 예측에 더 중요한 성능을 냈다는 건데, 이거는 단순히 그렇게 되진 않고 한 3시간 후에 미래를 예측할 때는 4일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예측에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트랜스포머가 언제나 가장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측한 거랑 실제 값을 이렇게 보여줬는데요. 지금 보면 되게 잘 예측하죠. 이거로 주식 가격을 예측하면 저희는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제가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논문에 살짝 작은 이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의 값을 가지고 노멀라이제이션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좋은 성능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계열 예측이 제가 이런 이슈가 없는 상태로 예측을 했을 때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요거를 100% 믿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논문에서 가져가셔야 될 거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인사이트예요. 트랜스포머가 먼 미래 예측할 땐 더 좋다. 그리고 오히려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예측에 더 좋은 성능을 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먼 미래 예측하는 게 가까운 미래 예측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 이건 당연한 소리죠. 그런데 두 번째, 이제 더 많은 정보가 더 별로라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말하는 그 기후라는 게 되게 시시각각 변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런 도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일단 이 상황 자체만 봤을 때 더 많은 정보가 더 훌륭한 예측 성능을 가져오진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3시간 후에 미래 예측할 때 트랜스포머가 가장 좋았다는 거고, 이제 트랜스포머 가지고 3시간 후에 미래 예측할 때는 4일 정도의 데이터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 라는 점이 이제 이 논문에서 볼 수 있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 설명은 마칠 것이고, 이 시계열 분석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함께 해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계열 분석이라는 것은 어쨌든 시간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값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자연어 처리랑 되게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는 시간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를 예측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값이 하나였지만, 그거를 그냥 벡터로 생각을 해보면 자연어 처리랑 똑같잖아요. 어떤 단어가 나올지를 예측하는 거랑 되게 비슷한데, 또 이제 여기서 의문점이 드는 것은 자연어 처리에서는 지금 RNN 관련된 모델보다 트랜스포머가 되게 더 좋은 성능이 나오는 게 밝혀지고 있고, 오히려 여기에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한 뭐 버트나 바트 같은 모델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왜 하필 시계열 분석은 되게 비슷하면서도 RNN의 베리언트, 그러니까 LSTM이나 GRU 같은 모델이 아직도 강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한 내용들을 여기 설명을 해놨고, 결국 그래서 왜 시계열 분석에서는 트랜스포머가 1위를 짱을 먹지 않았냐는 거죠. 그거는 이제 RNN 이런 모델을 설명하기 전에 자연어 처리랑 그 우리가 말하는 언어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언어라는 거는 그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사실 시간이 지나도 거의 바뀌지 않잖아요. 뭐 우리가 3시간 전에 사람과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해도 내가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못 알아듣는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말의 규칙이 항상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크고 더 많은 데이터를 요하지만 그랬을 때 한번 학습을 제대로 시켜놓으면 좋은 성능을 내는 트랜스포머가 훨씬 유리했던 거예요. 그런데 시계열 분석이라는 거는 그렇지 않아요. 주식 같은 경우 뭐 내가 이걸 사놓고 아 이거는 난 값이 올랐다 부자다 했는데 갑자기 도지가 떨어져 버리면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1분 1분마다 바뀌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큰 시간을 학습시키는 것보다 짧은 시간을 바로바로 학습시켜서 그러니까 단타로 치고 빠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내가 1분 전에 과거를 예측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1시간 후에 미래를 예측하는데 그 부작용은 61분 동안 기절하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측을 했는데 그걸 1시간 뒤에 가지고 와서 얘기하면 뭐야 쟤는 이렇게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시시각각 바뀌는 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작지만 어느 정도 성능을 준수하게 뽑아내는 RNN의 계열이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점이 좀 저한테는 인사이트였던 것 같고요. 지금까지 시계열 분석을 설명한 김상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